최태원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홀로 걸어서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헛소리에 대해서는 빠르게 팩트로 대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아마 이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도 어제 뉴스 보셨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주요 속보들도 쏟아졌고 외신들도 긴급 타전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 테러를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본인이 진술했다는 네. 말입니까? 저는 살인 미수로 엄벌을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언론들도 그렇게 외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 혐오 또는 정치적인 극단적 대립, 이게 어떤 자양분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물론 개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네. 대통령이라는 분이나 아니면 여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악마하고 또는 어제 뭐 그 신년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 신년사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념, 패거리, 카르텔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대통령으로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난무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그냥 적으로 규정하고 계속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보수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야당에 대한 공격이나 야당을 악마화하거나 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런 말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뭔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더 키우는 자양분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해 보여요. 네. 저는 이런 대결 구도, 이런 지금의 여당의 야당을 향한 공격, 무차별적인 공격,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일까지 만들어낸 요소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서로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범죄자인 것처럼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카르텔이니 아니면 패거리니 이런 표현을 대통령이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결국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 우리 편 아니면 전부 다 적이다. 그리고 카르텔이니 뭐니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계속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신년사에서도 어김없이 그런 내용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이런 상황을 좀 정확히 잘 모르고 부원해동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 말이 맞나 보다. 저 사람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러면서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는데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CNN, 영국 가디언, 그리고 BBC, 니온게이자 신문, 영문판 이런 모든 곳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피습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끔찍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진짜 창피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잖아요. 네. 차기 대선에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적 테러가 일어났다. 그것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외국의 시선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네. 이런 후진적인 이런 모습이 보여진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기사들이 많았고 범죄율이 낮은 한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력 정치인에서 테러가 벌건대낮 일어났으니 그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뭐 공권력이라든지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후진적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정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은호님께서 본질은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가스레이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보도를 보니까 사실 그 장면에 대한 영상이 저는 좀 되게 섬뜩했었습니다. 물론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촬영한 것이 유튜버 채널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내보내는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 시청자들의 상황을 조금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쓰러져 있는 장면이 너무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설명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 종사자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이거는 네. 자기들이 만든 가이드라인도 위반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범죄행위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불쾌감을 주거나 아니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뭐 이렇게 혈흔이 막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절대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앵커의 제가 그걸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사의 앵커의 멘트를 보세요. 네.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영상이 들어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보도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를 하면서 왜 그걸 보여주냐고요. 아니 이 장면을 안 보여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테러를 당했고 테러를 당해서 어느 부위가 지금 상처를 입었고 지금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되고 이걸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내보내요? 이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뭐 유혈이 낭자하거나 아니면 피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보여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자체적으로 방송국들이 가이드라인 만들고 기자협회나 이런 데도 가이드라인 다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린대요. 그러면서 계속 보여줘요. 아니 그 당시에 그 끔찍한 장면을 반드시 봐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대체 방송국에서는 무슨 이유와 어떤 연유에서 이걸 반드시 보여줘야 되냐고요.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안 보여주면 되잖아. 아니 그걸 왜 당장 보여줘야 되는 거죠 대체? 네. 저는 이런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걸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웃기는 현상입니까? 잘못된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이 만드는 가이드라인, 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위반된다는 걸 알면서도 핑계를 대면서 그걸 계속 보여줬다. 이 자체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고요. 네. 앵커의 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보도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약한 분들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영상들이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일단 우선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난 뒤에 모자이크 처리하고 조금씩 정리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먼저 보도를 해준 다음에 모자이크 처리하면 무슨 소리가 있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걸 예를 들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끔찍하다고 느껴지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게 국민의 알 권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네.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습에 들어간 거고 그 얘기만 전달하면 돼요. 그걸 반드시 그렇게 급박하게 그렇게 끔찍한 장면이 보여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대체?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동입니까?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보여주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걸 핑계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쨌든 김대호님께서 선정성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런 장면을 여과 없이 보내드리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제 고회의까지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대표의 쾌유를 빚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앞으로 이낙연 대표라든가 뭐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많이 해왔는데 어제 피습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일단은 좀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강도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정치 일정들이 많은 부분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당장 그 청와대 예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렇죠. 대통령이 신년 뭐 인사회를 한대요. 네. 거기 이제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요. 정의당도 참석을 안 하기로 왜냐하면 했습니다. 특검법을 통과시킨 예, 예. 이후에 대통령실에서의 그 거부권 행사 논란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이낙연 신당이나 뭐 원칙과 상식인가요? 그분들 비명계들도 당분간은 목소리를 좀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목소리를 냈을 때 본인들한테 돌아올 엄청난 비난, 비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얘기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회복이 되는 과정이 되면 아마 그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잠시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없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전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영향을 미칠 거냐, 여야에 누가 유리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정치적인 일정들은 많은 부분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오늘 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공천 과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표가 저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될 것 같고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 열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또 누가 그러면 당분간 대행 체제로 갈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네. 원내대표도 있고 또 이제 최고위원회도 있으니까 조율이 잘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정해질 것 같은데 뭐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러 정치 일정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들의 보도, 뭐 관행 혹은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도 역시 유체이탈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 마치 본인들은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한쪽 옆에 서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 언론이 보여주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성균 씨 상황에 관련된 맞아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정말 커지고 있는데 10월부터 석 달간 이성균 씨에 대해서 나온 기사만 3천 건이 넘습니다.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이 나왔었을 때는요, 정말 미친 듯이 보도를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슨 짜장면을 먹었네부터 진짜 시작해서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범죄 혐의가 나오기도 전에 정말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완전히 난도질을 했었단 말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이번에 이성균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는 방심위기 우리가 나중에 뒤에도 하겠지만요. 정치적인 심의를 하지 말고 이런 거나 심의를 하세요, 제발. 그렇죠. 아니, 방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잘못된 언론 관행들, 행태들, 이거 심의해서. 보도 관행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방심위가 있는 건데 정치적인 것만 해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한 거 가지고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그거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심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심의하겠다고 나중에 얘기하던데 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방심위의 원래 목적은요. 정치 심의는 최소화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재도 가하고 벌점도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이 방심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언론과 수사 당국의 밀월 관계예요. 저는 이성균 씨에 대해서 이게 마약 검사했는데 다 음성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공개가 되고 이성균 씨 이름이 공개가 돼서 공개 소환을 3번이나 했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소환이 되는 순간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됐고 음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3번이나 불러서 공개적으로 소환을 해요. 그러면요 국민들이 볼 때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경찰서가 조사받고 죄송합니다. 성실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순간 그 사람을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균 씨 변호인 측에서 마지막 소환 조사할 때는 비공개를 해달라고 요청도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들어줬어요. 네. 아니 범죄 혐의가 확인도 안 됐고 이 사람에서 양성이 나온 게 한 건도 없는데 그걸 계속 공개적으로 하면서 망신주기를 하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스톱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광고도 그렇죠. 영화도 그렇죠. 드라마도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 당국도 만약에 음성이 계속 나오면 이걸 무혐의 처리하든 혐의 없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사적인 통화라든지 사적인 내용의 면밀한 거, 실제적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걸 받아가지고 기사를 쓰고 네.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맞습니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KBS 이슈 관련 보도가 석 달간 2,872건에 달한다. 특히 KBS는 선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언론이 이씨의 사생활을 무차별하게
폭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대화가 나왔는데 이게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KBS뿐만 아니라 JTBC에서도 경찰 진술 내용 보도했고요. TV조선에서는 유서 내용을 아주 그냥 보도를 했고 또 이 마약을 어떻게 흡입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입니까? 당연하죠. 시청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청률이고 시청률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슈를 이용하거나 뉴스를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언론의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거든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클릭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보는 사람들 또 유튜브로 내보내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구독을 하고 예를 들면 광고도 붙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돈과 연관된 거예요. 네. 오로지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자꾸 내보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냐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내보내거나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게 왜 나와야 되는 거죠, 보도가? 아니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본질이 되는 부분,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사적인 대화까지 사건과 연관도 없는데 그걸 보도해요? 그거는 언론사 입장에서는요. 표현의 자유, 취재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언론의 취재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씁니까? 저는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성규 씨 사생활을 파헤치고 또는 유서 내용을 보도해요. 유서 내용을 왜 보도하는 겁니까 대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네. 자, 이성규 씨 사망 보도를 보게 되면 우리 언론들이 자살 보도 권고까지 어기면서 장례식장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극적인 보도만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CNN에서는 이 씨 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경찰 수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협박범들의 그냥 말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에 이성균 씨가 매우 화가 많이 났더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런 건 안 나오고 무슨 마담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니 그렇지. 그 집을 지나들었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명을 조리돌림하고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런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류희린 방송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이죠. 네.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심위와 여당에서는 고발한 사람들 혹은 내지는 이 진정내고 이 방심위에 민원 낸 사람들의 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언론노조에서는 그런 지금 관행이나 이런 것들 류희린 방심위원장이 자기 지인들을 이용해서 민원을 사주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 가버리고 오로지 내부 고발자만 색출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죠.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게 논란이 됐던 게 MBC에서 뭘 보도했습니까? 류희린 방심위원장의 가족, 뭐 친지,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 제기된 민원을 가지고서 심의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심의 올리세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심의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래가지고 심의를 해요.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죠. 네.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이걸 제보를 했어요. 그건 공익제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발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전형적으로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뭐랄까 핍박이에요. 핍박.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접근이나 반성은 없고 없어요. 그런 말을 왜 공개적으로 떠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느냐?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그런 사람을 처벌하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냐고요. 그렇죠. 아니 내가 공익제보를 했는데 공익제보자가 보호를 못 받고 만약에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해. 그럼 누가 내부의 비리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얘기 못 해요. 그 전에 그렇게 자 보세요. 그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 있죠. 네. 김태우. 네. 이분은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익제보자래요. 계속. 법원의 판결은요. 그 사람의 공익제보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했지. 네. 법원의 판결의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사면까지 시켜가지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또 출마를 시켰어요.
그랬잖아요. 네. 그게는 공익제보자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린 사람들을 뭐 소위 사주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확인된 건 아니에요.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명시적으로 그걸 했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그것도 본인이 심의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외부에 밝혀가지고 문제화하고 이슈화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 공익제보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는 행동이고요. 어느 누구도 그럼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익제보 제도를 완전히 횡행하는 것이고 이 자체는 공익제보를 없애려는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질이 벗어났어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 네. 권익위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자, 류혜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나 단독으로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신속심의 안건으로 이제 부의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짓 해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용한 게 뭐냐면 방심위 기본규칙 7조 1항이에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실제 방심위는요. 민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인지, 모니터링, 언론이나 정치권의 문제 제기 등을 통해서도 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 자체는 심의와 최종 의결은 필요 조건은 아닌 셈이에요. 그러면은 류혜린 위원장의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만약에 이걸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것도 심의합시다. 네. 제안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제안할 수 있는 것과 본인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걸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저는 다른 타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단독 부의권이 있으면 그냥 단독으로 부의하면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왜 민원을 동원하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럼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면 돼.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네. 본인이 이렇게 하면 비판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위원장이 이거 좀 문제 있어 심의합시다. 근데 그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 국민의힘에서 자꾸 문제를 삼는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방심위원장이 정치권의 압박을 받았구나. 아니면 여당의 어떤 그 친화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요청을 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럼 단독으로 하지.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지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문제를 삼게 만들고 심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본인의 책임을 면하면서도 마치 자연스럽게 민원이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거예요. 네, 일단 류혜림 방심위원장은 내가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민원을 그렇죠. 제기해달라고 본인은 요청한 적은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 네. 이런 주장하고 확인된 있습니다. 것도 없고요. 네. 그러나 누가 봐도 이상한 건 분명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